그럼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먼저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후보의 필습 사건이 주식시장에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를 만들어냈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죠.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미증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서 주초보다 주말 종가가 한참 아래에서 이제 네.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시장이 고점 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에 뭐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또 조금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것들 또 미리 반영한 것들을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은 금리 인하를 계속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크다. 뭐 최근에 미국채 장기물, 단기물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불 스티프닝 얘기도 해드렸지만 단기물이 급격하게 조금 내려왔었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군, 경기 침체 국면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뭐 이럴 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뭐 임박했다라는 신호 때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9월 금리 인하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호재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첫 금리 인하할 때 아마 시장이 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예, 자, 뭐 트럼프 지지하는 거 아니고요. 자, 트럼프 후보라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피습 사건 이후에 뭐 거의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귀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연설에 나섰고 반면에 이번 주에 바이든은 코로나 걸려서 일단 유세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극단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 정치 불확실성이 뭐 사실 트럼프가 이런저런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뭐 이런저런 멘트나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야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내리지 말라.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느냐. 바이든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제는 또 속보로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바이든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기도 발을 얹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커지고 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뭐 많은 내용들이 트럼프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에서 바이든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확실성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뭐 후보 교체에 대해서 조금 좀 인정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지만 또 다시 또 유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미증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임박했지만 그것이 그동안에 미리 반영을 했다. 이제는 첫 금리 인하가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대형에서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IT 대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좀 있었고요. 이 영향도 뭐 시장에 일부는 영향을 줬겠죠. 뭐 걱정보다는 좀 그렇게 뭐 우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는 보안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상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이 업무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쪽에서 뭐 항공이니 은행이니 뭐 많은 문제가 좀 생겼다. 근데 그것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뭐 수혜주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 관련주라든지 뭐 AI 이런 쪽에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죠. AI나 이런 쪽에서도. 하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한번 보시죠.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가 CRWD입니다. CRWD.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도 주가가 장중에 한 15% 정도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1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괜히 무슨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이런 수혜주 굳이 찾지 마시고 그러다 물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좀 잊혀지는 과거에 우리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재. 그죠 뭐 사건이 있었지만 별 영향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지금 일주일째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소위 M7, 매그니피센트 7이 주도로 올라왔던 시장이 이제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엔비디아도 매도해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뒤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빠져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채 10년물은 4.2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2와 대략 한 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4.3 아래에서 뭐 4.2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거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 매도해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서 다른 대안주도 이 시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이미 오랜 시간 최근에 한 2, 3개월 뭐 한두 달 사이에도 계속해서 반도체는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제가 반도체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바닥을 잡아드린 건 2022년 10월입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은 거죠. 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팩트니까요.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지만 엔비디아 $100, $110가 바닥이고 이제부터 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1200, $1300까지 왔던 거고 액면 분할한 거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가 발바닥이고요. 저는 지금 이미 어깨가 넘어갔다라고 보는 사람이다, 반도체가.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발바닥에 사서 어깨까지 하는 거예요. 어깨 넘어간 주식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엔비디아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조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굉장히 거칠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발바닥부터 저는 어깨까지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깨 넘어간 주식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M7 얘기하면서 이제 소위 S&P 493 쪽으로 또는 중소형 쪽으로 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니까 대형이나 중소형이나 다 빠졌어요. 결국에 하지만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들한테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SML이나 이번 주에 특이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게 ASML입니다. ASML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날이죠. 예, 7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한 12%, 13%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급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더 강화한다. 그 다음에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제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ASML이나 또 도쿄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을 언급하면서 뭐 그쪽에서 이제 피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TSMC 한번 보도록 할까요? TSMC도 트럼프 후보가 무슨 얘기했냐? TSMC에 대해서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위비로 내놔야 된다. 그죠?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SMC 주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저는 뭐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올 1월에 제가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바이든 후보가 교체되지 않는 이상 그런 전망을 들으면서 그럼 트럼프 수혜주는 뭐가 있을 것이냐. 제가 한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해서 공개한 한 2, 3주 공개해드린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제너럴 모터스였습니다. 자, 제가 GM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주식반상에서 공개해드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공개해드렸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게 되면 뭐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주가가 대략 한 36달러, 뭐 35달러였고 지금은 이제 50달러 정도 됐는데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곧장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앞서 우리 캐스터도 얘기해줬지만 트럼프가 나 대통령 되면 곧장 그 전기차 의무 폐지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국산 자동차 관세 100에서 200%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GM이나 포드 같은 종목군들이 트럼프 이번 대선에 저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계속 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H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텍 헬스케어 업종군들을 계속해서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시장에서 가장 좋았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주가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7월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고점을 다 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금리와 트럼프 그리고 우리 바이오텍 전성시다라는 주제로 잠시 뒤에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게 하반기 가서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국내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리 앵커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좀 드려왔던 거고 저는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데 국내 증시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분에서는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 하지만 시장 전체로는 다소 좀 무거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안주 팔고 나는 하반기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단하게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죠. 자, 삼성전자 작년 1월 달에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한두 달 전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85,000원 전후에선 저는 좀 매도할 것 같다. 물론 HBM3E 엔비디아 공급 이제 뭐 곧 진행이 될 것이고 실적도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대안주가 하반기 6개월을 놓고 봤을 때 연말에 갔을 때 그 종목군들이 더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작년 1월 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2년 10월에 감산 발표하면서 미국 반도체들 바닥을 다 이끌었고 국내에서는 2023년 1월에 SK하이닉스가 손을 든 거죠. 감산하겠다라고. 삼성전자는 3월에 손을 든 거고요. 자, 그때가 반도체 바닥이었습니다. 이때가 발바닥이었고요. 지금은 저는 어깨 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 1월 달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년 반 투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깨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물론 뭐 반등 나와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입니다. 왜?
시총 20위권 안에서 거래소에서 그동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인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서 작은 종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개인적으로 시총 10위권 안에서 대형 삼성 주단에서는? 그렇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안이 될 것이다. 자, 지난주에 이런 폭탄 발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말들이 많이 놀라셨나요? 있습니다. 의견이. 예. 자, 아무튼 저는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좀 이따 생물보안법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이 CDMO 시장을 4개 업체가 가장 이제 돋보이게 4개 업체가 이제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론자, 캐틀란트, 그다음에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시 바이오로직스 퇴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70만 원짜리가 웬만해서 깨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3년 동안 옆으로 누웠다가 이제 좀 올라설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올 하반기 100만 원 출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시총 10위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진펜트라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실적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크게 실적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앞으로 한 찬바람 불고 해서 한 12월 정도 됐을 때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좋았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시총 10위권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실적이 좋았어. 주가 수익률이 좋았어. 그거는 우리가 한 반년 뒤에 함께 또, 확인을 해보죠. 그때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또 주변 상황이나 주변 정황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할 거를 정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난 소신 있게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로 가는 거고요. 나는 저평가되는 2차 전지다. 그럼 2차 전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원전주다. 그럼 원전 가는 거고. 전력주다. 전력 전선주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고.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로 가는 겁니다. 저는 1순위를 바이오로 꼽고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반도체 깨져서 내려오고 있죠.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무거울 거라고 봅니다. 변수가 많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너무 커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으로 완전히 괜히 건드리셨던 분들은 또 크게 손실을 날 수 있고 전력 전선 저는 고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좀 내려오고 있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안주들이 많지 않다. 결국에는 제가 상반기 내내 밀고 있는 또 작년 뭐 우리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는 바이오텍. 그래서 하반기에도 큰 최대 승부는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텍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 현상의 바이오텍 전성 시대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금리 인하는 시작도 안 했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고 그 다음에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지만 서서히 저점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재료들이 많지 않았고 뭔가 기사든 아니면 어떤 자료든 재료든 모멘텀이든 이런 것들이 별로 주가에 반영이 없었는데 이제 반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언제까지? 저는 내년까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작년에도 얘기해드리고 작년 연말에도 얘기해드리고 올 연초에도 얘기해드리고 한두 달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현상의 유망 바이오텍. 제가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만들 것이다 해가지고 소위 이 현상의 스펙테큘러 20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펙테큘러 20 이 종목군들이 정말 큰 성과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차별화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앞서 얘기한 소위 그동안에 올라섰던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력 전선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군들도 사실 고점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바이오텍을 이 전성시를 끌고 올라왔었던 종목 한 종목이라도 깨진 종목이 있습니까? HLB 빼고
알테오젠 살아있죠. 삼천당 살아있죠. 펩트론 살아있죠. 유한양행이나 전부 다 깨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스펙테큘러 20이 M7의 수익률을 올해 넘어설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저 발바닥부터 바이오텍 종목군들을 유망 바이오텍 종목군들을 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올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 시간 통해서 뭐 매주든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든 계속해서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끝까지 보여드린다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에 비만 관련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변동이 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비만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주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그렇죠. 나서는 기업이죠. 로슈가 먹는 비만 치료제 하루 주일인가? 하루 한 번 먹어서 한 달 됐더니 6kg가 감량이 됐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제가 이게 목요일 날 이제 알려져가지고 목요일 날 펩트론이나 주가가 막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오히려 받아쳐야 된다. 왜? 이건 일시적이니까. 자, 시장에서 검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제파운드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그다음에 지금 싹센다는 이제 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고. 하지만 로슈는 사실 데이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 임상 일상이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취약하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그럼 로슈를 밀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비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약간의 반등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인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됐냐? 대장주가 뭐냐?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은 자, 결국에 비만 치료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도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테크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사실 최근에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뭐 작년에 HLB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키트루다 SC 이 플랫폼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어마어마하게 또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신약 기대감에 그 유한양행 같은 것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만 치료제도 지금은 흐름을 타는 주도 종목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펩트론이 이렇게 좀 빠졌었습니다. 로슈 영향으로. 하지만 제가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받아쳐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 전날에는 26%도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야 이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 4, 5년 지나게 되면 몇십 배가 더 성장해서 하나로 따지면은 뭐 거의 한 100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기반은 뭔가요? 기반은 이런 겁니다. 편의성, 그다음에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편의성은 장기 지속형. 한 번 맞아서 뭐 지금 싹센다는 매일 한 번 맞아야 되는 거고 위고비나 제가바운드는 주 1회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먹는 경구용.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삼천당 제약부죠. 삼천당 제약도 21선에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로 올랐다가 지금은 경구용 GLP-1 이걸로 올라서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을 좀 탈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인벤티지랩도 지금 펩트론이 1개월 정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하면 인벤티지랩은 역시 마찬가지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는 쪽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D&D 파마텍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 미국 글로벌 제약사죠. 메세라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소식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효과를 거의 한 10배 가까이도 효과를 좀 높이는 효능을 좀 높이는 이런 쪽으로 좀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히트 종목이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RPT. 굉장히 재미난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급성장을 했냐? 작년 노바티스가 7월인가 플루빅토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바로 두 달 뒤에 로슈가 방사성 의약품 업체 제네틱 패티드림인가를
10억 달러의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일라이릴리도 포인트 바이오 파마라는 그 방사성 의약품 업체를 14억 달러 인수합니다. 뒤질세라 두 달 뒤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들여가지고 레이지 바이오를 인수합니다. 이 시장이 막 커진다라는 거예요. 노바티스는 ADC나 이중항체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차세대 항암제로 해서 방사성 의약품 이쪽으로 갈 거라 해갖고 아마 이쪽으로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바티스, MVS,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 자, 노바티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는데 오히려 뭐 저점 정도 다시 만드는 이런 분위기고요. 오늘 또 하나 좀 볼 게 뭐냐면 최근에 퓨처캠 주가가 우리가 엄청나게 또 좀 성과를 내고 있죠. 지난주에도 이거는 지금 7, 8년 고점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퓨처캠이 오르는 거는 전립선암 치료제,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먼저 좀 뛰어가고 있는 거고 2세대 전립선암 치료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전립선암 이 진단 시장도 있어요. 진단.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미국 보험청이 이거를 이제 그 보험급에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기업이 좀 많이 올라서 그 회사가 뭐냐면 렌테우스라고 티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NTH입니다. 렌테우스. 렌테우스 주가가 이번 주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장중에 37% 올랐고 목요일 날은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서 이런 흐름 렌테우스입니다. 예. 자, 퓨처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퓨처캠.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방사성 의약품.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중이고 연말이면 뭐 아마 좀 결과도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진단 쪽이에요. 진단 쪽.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노바티스와 렌테우스를 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바닥 잡은 게 지난 4월입니다. 그때 4월이 그 노바티스 주가 바닥이었고요. 그때가 여기였어요. 10,000원. 지금 얼마입니까? 24,000원, 25,000원까지 올랐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고점을 넘겼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는 종목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 한 종목도 사실 지금 흐름이 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바이오텍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요거는 이제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2위 업체가 하나 있죠. 캐틀란트, CTLT.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CTLT. 자, 론자가 1위고 그 다음에 캐틀란트. 캐틀란트는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대주주로 캐틀란트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캐틀란트 주가는 지금 57달러 정도 되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생물보안법에서는 자 지금 이번 주 반도체 왜 떨어졌습니까? 바이든이 되든 특히 트럼프가 되면 보다 이제 강화된 대중국 제재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만들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에서 그 수정안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이게 좀 빠졌다라는 거. 이거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미국에서 중국 제약사들이 로비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생물보안법은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관계된 기관들, 산하 기관들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기업들은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려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 최근에 이제 하원 의장의 의지도 보였고 실제로 미국 대선 결과 전에 바이든이 서명할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이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올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트라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형주 하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바이넥스 중소 CMO 쪽에서는 바이넥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집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바이넥스가 앞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다가 이제는 상업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큰 성과를 보여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조의 미국 제약사 계약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그 ST팜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전강 후약으로 좀 밀렸는데, ST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생물보안법을 감안을 한 공급망에서 미국 제약사들도 중국을 좀 배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ST팜입니다. 우리 ST팜 얼마에 시작했냐면 대략 한 6만 원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2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늘어지기는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다음 주면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오, 네, 하나만 더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ABL 바이오. 아직 덜 오른 종목이에요. 알츠하이머 쪽은 사실 작년에 그 바이오젠의 레카네밥 상품 제품명은 이제 레켄비가 될 텐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FDA 승인 받고 곧바로 미국 CNC가 이쪽 알츠하이머 진단 쪽의 보험 급여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 시장도 커지고 진단 시장도 커지면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그 도나네맙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로슈의 트론티네마빗도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로슈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과를 못 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소위 플랫폼 BBB. 그러니까 사실 알츠하이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뇌혈류 장벽을 뚫고 내려가서 이제 약물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플랫폼인 것이죠. 그게 이제 ABL 바이오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소위 로시의 트론티네맙도 상당한 임상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 쪽도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련해서는 ABL 바이오가 가장 또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 종목은 수년 동안 상단이 한 4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만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격대는 2만 원대, 2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 이 정도인데 솔직히 지금도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연말 정도 되면 기술 이전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또 BBB 이런 쪽으로 해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시장에서 추세 깨지지 않은 바이오주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시죠? 금리와 트럼프 그리고 바이오텍이란 제목으로 파트너님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자, 곧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금리와 트럼프 그리고 바이오 전성시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트럼프 변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이오 전성시대로 계속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에서 제롬 파월이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놀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2분기 발표된 세 번의 물가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진전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만큼 연준의 이중 책무 모두 집중할 것이다. 연준의 이중 책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에 주목할 건 이건 것 같아요. 물가가 2%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책 실기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 있습니까? 불황형 금리 인하 아니면 보험적 금리 인하냐. 보험적 금리 인하가 낫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입장은. 자, 그다음에 이번에 6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전부 다 금리 인하를 가르쳐주고 사실은 계속해서 하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0.3.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소비 쪽도 너무 급격하게 망가지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신호로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는 그나마 조금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전달에도 수정치가 나는데 0.1이었는데 0.3으로 좀 올라와서 소비 측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 역전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 주황색은 30년하고 2년짜리예요. 자, 그리고 검은색은 10년하고 2년입니다.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역전됐던 것이 다시 축소되고 있다는 건 경기 침체의 어떤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신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10년물은 대출, 2년물은 뭐 그다음에 이제 예금 이런 쪽인데, 사실은 10년보다는 2년물 예금 금리가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불 스티프닝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만들어진다. 단기 금리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30년 2년짜리도 그렇고 10년 2년짜리도 그렇고 모두 역전됐던 것 가파르게 축소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골드만삭스가 7월 FOMC에서도 25bp 인하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의 이번 주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Why wait? 왜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가 이제 명확하다면 왜 여기 7weeks라고 돼 있죠? 7주나 기다려야 되냐?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긍은 크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가능성도 낮지만 절대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9월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트럼프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면, 관세 60% 언급하면서 중국 공급망을 둔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나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제재 이슈가 되면서 ASML이나 뭐 TSMC나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좀 다 내려왔죠. 관세는 경제에 경이로운 역할을 한다. 협상에 유리하다. 절대적으로 적대적일 수 있는 나라에는 뭐든지 할 거라.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 변수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다소 리스크 요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우방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대만은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고 미국에게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파월 임기를 본인이 이게 무슨 뭐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선회에서 자,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끝내야 된다, 즉각 끝낼 것이다, 금리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발을 좀 담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데 모든 의도를 그죠? 가지고 있다. 모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거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시장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첫 금리 인하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유동성 장세나 금리 인하, 이거는 수혜는 바이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솔직히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바이오텍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 다른 업종군들을 제가 뭐 반도체부터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전망도 드려봤는데,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하반기에 우리 바이오텍이 전성시대를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도 바이오텍 배팅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